안녕하세요, 디바메이예요. 메이크업하는 디바메이. 자, 지난번 영상에서 메이크업 없이 영상을 찍었더니 여러분이 또 좋아해 주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또 간혹 제가 사건을 좀 가볍게 여기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가 있으신데 전혀 그렇지 않고요. 제가 아무래도 시카님이나 달리아 언니처럼 좀 자연스러운 진행이 아직 좀 부족해요. 그래서 제가 원래 유튜브를 하던 대로 메이크업을 하면서 하면 조금 더 자연스럽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직은 여러분이 익숙하지 않으실 수 있겠지만 제가 좀 더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시카님하고 시작할 때 제 나이 또래 한 20대 분들만 디바메이 영상 봐주실 줄 알았거든요. 근데 또 되게 다양한 연령대의 분들이 봐주셔서 그것도 너무너무 감사해요. 반말 컨셉 말인데 그거는 또 꼬꼬무처럼 좀 자연스럽고 편안한 분위기에서 약간 친구들한테 이해하기 쉽게 얘기해 주려고 컨셉을 잡은 거지 절대 여러분을 무시한다거나 그런 거 아닌 거 아시죠? 그러면 여러분의 관심 넘치게 받고 있는 디바메이의 스토리텔링 지금부터 시작해 볼게요. 시간은 2009년 8월 15일 오전 7시. 미국 캘리포니아의 부에나파크라는 도시에서 한 여성의 시신이 발견돼. 시신은 골목 쓰레기통에 있었는데 여행용 캐리어에 들어있었고 안을 열어보니까 알몸이었어. 또 몸에는 심하게 맞은 듯한 흔적이 있더라고. 경찰은 시신을 부검했고 결정적인 사인은 목 졸림에 의한 질식사로 나와. 근데 문제는 이 사람이 누구냐는 거잖아. 근데 신원을 알아내는 게 너무 어려웠어. 왜냐면 시신의 상태가 너무 참혹했거든. 치아가 모두 뽑혀져 있었고 손가락마저 전부 잘려져 있는 거야. 이건 분명 범인이 누군지 신원을 알아낼 수 없게 하려고 이런 거지. 그래도 경찰은 포기하지 않았어. 검시관들이 어떻게든 단서를 찾아내려고 애를 쓰는데 마침 사망한 여성한테서 가슴 수술한 흔적이 있더라고. 이거야. 그 보형물에 적힌 일련 번호로 어디서 수술을 받았는지 또 이 사람이 누군지 알아낼 수가 있잖아. 그렇게 겨우 밝혀진 피해자의 신원은 당시 28살이었던 자스민 피오레였어. 죽기 전 행적을 보니까 시신으로 발견되기 전날 저녁에 남편 라이언 젠킨스가 이미 실종 신고를 했더라. 남편이 말하길 8월 13일 저녁에 부부는 샌디에고에서 열리는 포커 축제에 참가했대. 그래서 확인해보니까 호텔 CCTV에 부부가 체크인하는 모습이 남아있긴 했어. 또 다음 날인 8월 14일 부부가 함께 샌디에고 시내의 한 클럽에서 함께 있는 모습이 또 목격되기도 했었고 남편은 그날 저녁 아내랑 축제를 즐기고 다시 LA에 있는 집으로 돌아갔다고 진술했지. 이후에 남편이 혼자 외출을 하고 돌아왔는데 아내가 보이질 않는 거야. 연락도 안 되고. 근데 알지? 살인사건 나면 원래 제일 가까운 사람이 가장 먼저 의심받는 거. 그래서 경찰이 우선 라이언을 참고인으로 불러들였어. 근데 황당한 답변을 하더라. 자기가 지금 비자 문제가 생겨서 캐나다에 와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미국으로 올 수 없다는 거지. 이때가 언제였냐면 시신 신원이 파악되고 딱 하루가 지난 때니까 아내가 사망했다는 소식을 들은 바로 다음 날이야. 아니 근데 와이프가 죽었다는데 어떤 남편이 바로 외국에 가냐? 경찰은 당연히 그를 의심할 수밖에 없었지. 경찰은 즉각 라이언의 집을 압수수색해. 그러다 집 근처에 버려져 있는 자스민의 차가 발견되는데 안에 뭐가 있었는지 알아? 엄청난 양의 피랑 머리카락이었어. 검사해보니까 그건 자스민의 거였지. 시신 발견 5일 만인 8월 20일 경찰은 모든 정황을 토대로 남편 라이언을 유력 용의자로 수배했지. 그런데 같은 날 오후 6시 캐나다의 한 모텔에서 한 남성이 목을 메고 숨진 채 발견돼. 그게 바로 라이언 젠킨스였지. 옆에는 유서가 남겨져 있었는데 가족과 지인한테 미안하다고 써있더라. 아내 자스민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었어. 라이언과 자스민 부부는 1년 전인 2008년 라스베가스에서 열린 카지노 파티에서 만났어. 둘의 불꽃이 얼마나 뜨거웠는지 둘은 만난 지 이틀 만에 혼인신고를 했더라고. 근데 그 와중에 자스민이 전 남자친구랑 계속해서 연락을 했나봐. 그걸로 둘은 다툼이 잦았었고 결국 결혼 5개월 만에 자스민이 이혼하자고 했지만 라이언은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해. 경찰은 그게 원인이 돼서 살해의 동기가 된 게 아닐까 추정했어. 범인이 자살을 해버려서
결국에 그 동기에 대해서는 들을 수가 없게 됐지. 근데 생각해보니까 남편이 아내를 죽이고 손가락도 자르고 치아까지 다 뽑아버린 거잖아. 너무나 잔인한 사건이었어. 근데 사건이 알려지고 나서 인터넷상에서 아이러니한 현상이 나타나더라고. 피해자 자스민에 대한 검색량이 급증한 거야. 그게 왜 그랬냐 하면 자스민이 성인 잡지 플레이보이의 모델이었다는 소문이 퍼졌었거든. 실제로 꽤 오랫동안 수영복 모델을 하기도 했었었고 또 바디페인팅 모델도 했었었고 또 라스베가스 카지노 쇼에 서기도 했었대. 근데 이게 보니까 사람들이 자스민 누드 사진을 보려고 이름을 검색한 거야. 근데 어쨌든 자스민이 플레이보이 모델이었다는 게 확인되니까 또 다른 소문이 돌기 시작해. 일명 플레이메이트의 저주가 다시 시작된 게 아니냐고 수군거리기 시작했지. 일단 성인 잡지 플레이보이는 1953년 미국 남성 잡지 에스콰이어에서 카피라이터로 일하던 휴 해프너가 만들었어. 당시에 여자 누드 사진을 표지에 넣으면서 화제를 불러일으켰지. 외설적인 건 돈이 되잖아. 이후에 매달 잡지가 500만 부까지 판매될 정도로 엄청나게 인기를 끌어. 한때는 미국에서 남자 대학생 4분의 1이 그걸 정기 구독하거나 또 사서 볼 정도였으니까 그 인기는 대단했지. 사실 20대인 나도 남성 잡지 하면 그 플레이보이가 딱 생각날 정도거든. 근데 플레이보이 대표 캐릭터가 바로 이 토끼야. 거기서 나온 바니걸이라는 이미지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었지. 그래서 플레이보이는 매 호마다 모델을 선정했고 또 플레이메이트라는 이름을 붙였어. 잡지가 잘 나가니까 당연히 플레이메이트들의 인기도 장난이 아니었어. 이게 플레이메이트가 된다는 게 단순히 성인 잡지 모델이 됐다는 정도가 아니야. 약간 스타의 탄생 같은 거지. 그만큼 미국 전역의 얼굴을 알리는 거니까. 참고로 첫 번째 플레이메이트는 마릴린 먼로였거든? 그러면 말 다 했지 뭐. 근데 이상하다. 이들이 너무 갑자기 유명세랑 재력을 얻어서인지 유난히 플레이메이트들은 수많은 스캔들과 심지어 범죄까지 엮였더라고. 그런 사례가 한두 개가 아닌데 그래서 플레이메이트의 저주라는 말이 생긴 거야. 자, 내가 하나씩 소개해볼게. 1977년 2월 플레이보이 표지를 장식한 스타스토어. 원래 댄서를 꿈꾸면서 LA에 왔는데 클럽에서 우연히 플레이보이 관계자의 눈에 띄어서 모델로 데뷔하게 돼. 게다가 운도 좋아. 당시 BTS급으로 유명했던 록밴드 키스랑 같이 잡지 표지를 장식하면서 완전 승승장구했지. 근데 개인적인 삶은 좀 순탄치 않았어. 21살의 어린 나이에 결혼을 했고 아들을 낳게 됐지. 근데 얼마 못 가서 이혼하게 돼. 결국 스타는 아들을 어머니에게 맡겼고 자기는 플로리다 클럽에서 댄서로 일하면서 살아가게 돼. 너무나 어린 나이에 유명세를 얻어서인지 스타는 플로리다에서의 삶이 만족스럽지 않았어. 인생이 잘 안 풀린다고 생각하면서 쉽게 좌절해버려. 이후 매춘을 했고 점점 술과 또 마약에 빠지더라고. 30대에 접어들면서 정신 차리고 평범한 삶을 살겠다 결심했지만 의지하던 남자친구랑 헤어지고 이래저래 돈도 없고 우울해지면서 삶이 힘들게만 느껴진 거야. 그러던 1996년 3월 16일 플로리다의 한 대형 약국 뒤편 덤불에서 스타가 목이 졸려 사망한 채 발견됐어. 살인사건이 벌어진 거야. 그녀를 마지막으로 목격한 사람은 이웃 주민이었거든. 그 주민의 말에 따르면 스타가 새벽까지 길거리를 돌아다니면서 매춘을 시도하는 모습이 마지막이었다고 해. 경찰은 그녀가 새벽 5시 이후에 살해된 걸로 추정했어. 그런데 몇 주 전에도 한 매춘부가 목이 졸려 사망한 채 발견된 사건이 있었거든. 경찰은 즉각 연쇄살인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를 했지. 하지만 끝내 아무것도 밝혀지지 않았고 스타스토어 살인사건은 지금까지도 미제로 남아있어. 너무 안타깝지? 사진 보면 너무너무 예쁜데 왜 그렇게 된 걸까? 자, 그 다음으로 플레이메이트의 저주 중 가장 유명한 사건을 소개해볼게. 1979년 8월 표지 모델이었던 도로시 스트래튼. 캐나다 밴쿠버에 사는 평범한 학생이었어. 아이스크림 가게에서 아르바이트하면서 착실하게 살아가고 있었지. 당시 17살이었던 도로시는 굉장히 예쁘장한 외모였는데 당연히 손님들이 많은 관심을 보였지.
근데 그 중에는 인근 클럽의 포주였던 폴 슈나이더도 있었어. 근데 그냥 쉽게 말해서 그냥 동네 양아치야. 근데 폴이 도로시한테 접근해서 내가 모델로 데뷔시켜줄게 막 이러면서 온갖 수작을 부리더라. 막 비싼 보석을 선물하기도 하고 고급 레스토랑에서 밥을 사주기도 해. 근데 알고 보니까 폴이 이렇게까지 공들인 이유가 있더라고. 당시에 플레이보이 창간 25주년이었거든. 그래서 그걸 기념해서 25,000달러, 그러니까 하나로 한 1억 원이 넘는 그런 상금을 걸고 새로운 모델을 찾고 있던 거야. 기존에 있던 상업 모델이 아니라 완전 뉴페이스를 찾고 있던 거지. 폴은 도로시가 여기에 딱이라고 생각한 거야. 그것도 모르고 도로시는 자기한테 잘해주고 또 친절한 폴한테 점점 설득당하고 있었고, 결국엔 전적으로 폴을 믿고 의지하기 시작해. 일단 플레이보이 오디션에 지원하려면 누드 사진이 필요했었거든. 근데 도로시 당시 17살이었잖아. 그러니까 미성년자여서 부모의 동의가 필요했던 거지. 근데 어떤 부모가 미성년자 딸 누드 사진을 허락하냐고. 이게 안 될 줄 알았는데 놀랍게도 도로시의 부모는 별 관심이 없었나 봐. 폴은 완전 쉽게 부모님의 동의를 받아내고 그 후에 도로시의 누드 사진을 찍어서 플레이보이에 보내게 돼. 폴의 예상은 적중했지. 도로시는 치열한 경쟁을 뚫고 결승까지 올라가. 비록 1등은 아니었지만 1979년 8월 플레이메이트로 선정이 되기도 하고 대망의 표지 모델을 장식하게 돼. 셀럽의 길을 걷게 된 도로시랑 매니저를 자처하는 폴. 이 둘은 아예 LA로 이사와서 본격적으로 모델 일을 시작하더라. 도로시는 폴이랑 결혼까지 하게 돼. 이때 도로시는 겨우 19살이었어. 그렇게 행복한 일만 가득할 줄 알았지. 하지만 도로시를 향한 폴의 집착이 또 날이 갈수록 심해지는 거야. 근데 이게 사랑 문제가 아니야. 도로시 몸값이 오를수록 자기 재산도 불어나잖아. 도로시는 말 그대로 그냥 상품인 거지. 폴은 도로시가 먹는 음식이나 입는 옷까지 모든 걸 통제했어. 한편 도로시는 플레이보이의 창시자 휴 해프너의 눈에 들면서 연기를 시작하게 돼. 그러면서 당시 영화감독이었던 보그나도 비치랑 만나더니 은밀히 미래를 즐기게 됐지. 물론 그 만남이 오래가지는 못했어. 폴이 사립통장을 고용해서 아내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고 있던 거야. 1980년 8월 도로시는 결국 폴한테 모든 사실을 털어놓고 이혼을 요구했어. 의외로 폴이 순순히 받아들이는 듯 하더라. 그리고 일주일 후인 8월 14일 이혼 합의서를 받기 위해 도로시가 별거 중이던 폴의 집에 방문을 해. 그때 사건이 벌어진 거지. 몇 시간 뒤에 폴의 룸메이트 2명이 밖에 세워진 차를 보고 도로시가 집에 왔나 보다 하고 생각했어. 근데 폴의 방문이 굳게 닫혀 있더라고. 그래서 그 룸메이트들은 그냥 부부끼리 둘만의 시간 가지나 보다 하고 또 별 신경 쓰지 않았지. 근데 몇 시간 후인 밤 11시 방 안이 너무 고요한 거야. 이쯤 되니까 룸메이트들도 이상한 기운을 느꼈어. 그래서 조심스럽게 폴의 방문을 열어보는데 침대에는 도로시랑 폴이 피투성이가 된 채 쓰러져 있었어. 나중에 조사해보니까 폴이 샷건으로 도로시를 살해한 후에 자살한 걸로 밝혀져. 그때 도로시의 나이가 겨우 20살이었어. 모델로 데뷔하고 불과 2년 만의 일이었지. 이제 막 기회를 얻은 앞길 창창한 모델이고 배우였는데 도로시는 그냥 그렇게 허망하게 세상을 떠나게 된 거야. 근데 이 와중에 돈이 참 무섭다? 도로시 살인사건이 막 언론에서 시끄럽게 떠들어댔잖아. 그러니까 플레이보이 잡지사는 이걸 기회라고 여겼는지 도로시의 생전 사진을 유작이다 이러면서 잡지에 싣고 또 판매하더라고. 또 다른 사건 하나 말해볼게. 이번에는 오히려 범죄를 저지른 플레이메이트 모델들도 있었어. 1992년 11월 표지를 장식한 스테파니 애담스는 16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모델로 데뷔했거든. 자기가 레즈비언이라는 성 정체성을 용기 있게 밝히면서 큰 관심을 받았지. 그러다 2009년 돌연 자기가 사실 레즈비언이 아니라고 하면서 남자랑 결혼을 선언하는 거야.
그 후 스테파니는 아들을 낳고 남편과 조용히 살아가는 듯 하더라고. 그러던 2018년 5월 17일이야. 스테파니는 아들과 함께 뉴욕 맨하튼에 위치한 고급 호텔 펜트하우스에 체크인을 했어. 그리고 다음 날인 18일, 이 호텔 20층 펜트하우스에서 남자아이와 성인 여성이 차례로 투신해서 사망했는데 그게 바로 스테파니랑 아들이었어. 조사를 해보니까 스테파니가 남편이랑 이혼소송 중이었더라고. 그것 때문에 양육권 문제로 또 심하게 갈등을 하고 있기도 했고, 근데 극도의 스트레스를 이기지 못하고 결국 아들을 먼저 밀어서 살해하고 자기도 자살한 걸로 추정돼. 이게 뭐니? 아들은 겨우 7살이었어. 한때 당당한 아름다움을 뽐내던 여성이 이렇게 처참한 최후를 맞이한 게 너무 안타깝다 정말. 근데 한 가지 이야기가 더 있어. 플레이메이트의 저주인데 이 정도가 끝이 아니지. 일단 플레이메이트 잡지는 1년에 한 번씩 올해의 플레이메이트를 선정하거든. 인기투표 같은 거지. 과거 1968년 그때 선정된 사람은 모델 빅토리아 버틀이었어. 빅토리아의 인기가 어느 정도였냐면 그녀의 사진이 아폴로 12호 우주선에 실려서 무려 달까지 날아가기도 했대. 그만큼 대중적이었던 거지. 또 올해의 플레이메이트 상금으로 현재 가치 1억 5천만 원 정도 되는 상금이랑 최고급 자동차를 선물 받았고, 진짜 대단했던 사람이야. 진짜 너무 예쁘지 않아? 그리고 이 사람은 젊은 나이로 그냥 인기를 누리면서 잘 살아갔어. 그렇게 저주를 피해가나 싶었지. 그런데 시간이 흘러서 2011년 67세 노인이 된 빅토리아는 남편과 말다툼을 하던 중 총으로 남편을 쏴 죽이는 끔찍한 범행을 저지르게 돼. 모든 명성이 무너지고 하루아침에 유명인에서 그냥 살인마가 되어버린 거야. 대체 왜 그러는 걸까? 사실 이거 외에도 플레이메이트들 중에서 마약, 알코올 중독, 폭력, 탈세 같은 범죄를 저지르고 구설수에 오르내리는 사람들이 많았거든. 이게 혹시 다들 어린 나이에 데뷔하고 노력보다는 외모랑 성적인 걸로 명성을 얻으니까 좀 더 쉽게 유혹과 꼬임에 빠지는 건 아니었을까? 설사 나쁜 길에 빠지지 않았다고 해도 뜻하지 않은 허망한 죽음을 맞이한 사람도 있었어. 1959년 7월 표지 모델을 장식한 이벳 버커스인데 시간이 지나 2011년 4월 집에서 고독사를 한 채 발견되었더라고. 당시 집안 상태는 거의 쓰레기장이었다고 해. 사망 원인은 갑작스러운 심장마비였는데 너무 안타까운 게 죽고 나서 바로 발견된 게 아니야. 이미 수개월이 지난 후에야 사망 사실을 알게 된 거지. 그 밖에도 자동차나 비행기 사고로 목숨을 잃은 사람들도 많은데 이렇다 보니 사람들은 유독 플레이보이 모델에게만 어떤 저주가 있는 거 아니냐는 음모론을 제기하기도 했지. 생각해보면 가장 처음 창간호 모델이었던 마릴린 monroe도 약물 과다로 36살의 나이에 죽음을 맞이했잖아. 뭔가 첫 단추부터 불길했던 걸지도 몰라. 물론 일각에서는 수많은 플레이보이 모델 중 일부가 부각되는 것뿐이라고 반박하기도 해. 이처럼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플레이보이는 지난 2020년 3월호를 마지막으로 폐간되었어. 그에 앞서 잡지를 창간한 휴 해프너가 91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면서 이게 폐간에 영향을 준 것 같아. 근데 종이판만 발행을 중단한 거고 공식적인 폐간은 아니라고 해. 언제든지 인터넷용 잡지는 부활할 수 있다는 거지. 적어도 한동안 새로운 플레이메이트의 등장은 없을 것 같아. 세어보니까 무려 60년 동안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며 행복했던 플레이메이트들이 참 여러 가지 불행한 사건과 사고를 겪었어. 옛말에 미인방명이라는 말이 있잖아. 미모가 뛰어난 여자는 인생이 기구하거나 길지 못한다는 뭐 그런 말. 난 그 말을 사실 믿진 않는 편이야. 요즘에 예쁘고 잘 나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근데 예쁘다는 이유만으로 좀 더 쉬운 기회를 얻고 또 유혹을 받는 것도 사실이잖아. 그렇다 보니까 위험에 빠질 확률도 높아진 거고. 그래서 그런 말이 나온 게 아니었을까 싶네.
내가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야. 나는 다음번에 또 새로운 스토리로 올게. 그럼 안녕.